제주도 사례로 본 중국 무비자 입국 진실의 전말. 아니, 하필이면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전산망이 마비된 블랙아웃 사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 첫날이랑 겹치면서 이게 퍼펙트 스톰이 됐죠. 치안 공백 우려를 더욱 폭발시켰어요. 가뜩이나 이 중국 관광객 무비자 논란이 양날의 검으로 경제적으로는 황금 유커의 파도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또 현중 태풍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 양날의 검의 논란 속에 최근 이 정책으로 시행된 사회 및 경제적 파장을 기회와 위기로 구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상호주의라고는 하지만은 중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문을 열어 압박을 한 셈이에요. 코로나 후에 중국 내수 침체 때문에 관광으로 부양이 필요했죠. 그래서 24년 11월에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발표를 시행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이거 인적 교류의 촉진이다. 한국인 등을 유치로 유커 역방문을 유도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불공정 무역 역풍을 피하기 위해 올해 8월에 상호 대응을 결정합니다. 일단 정부가 관광 GDP의 5%를 회복하자. 24년 적자가 5조 원 정도 됐거든요. 당연히 중국의 명시적인 압박 요구는 없었는데 무응수 시에는 무역 보복 프레임 등 사드 여파의 재현 등이 우려됐죠. 누가 뭐래도 한국 수출의 25%는 중국 행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측에서도 25년 9월 29일에서 26년 6월 30일 동안 중국인 단체 3인 이상 여행사가 모집을 해야 되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최대 15일 체류가 가능하고요. 제주도는 원래대로 30일을 유지했어요. 자, 이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조금만 이따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위험군 범죄나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 점검을 하고 전담 여행사에 등록 의무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9월 26일 오후에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팩 폭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5층 전산실에 서버랑 UPS 리튬이온 배터리가 밀집 배치되다 보니까 384개 정도 되는데 배터리 이전 작업 중에 전원 차단 과정에서 폭발 서버랑 60cm 거리라서 열폭주로 서버가 소실된 거예요. 이게 해킹은 아니고 배터리 교체 작업 중에 UPS 이전 과정에서 불이 붙은 인재였습니다. 내부 혈기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647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죠. 정부14, 주민등록, 세금 납부, 우체국 서비스 등 이 즈음에 국민 생활이 오프라인으로 돌아갔어요. 이 국정자원이 정부 전용 데이터 센터인데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는 자체 물리 서버 기반 시설입니다. 클라우드는 아니에요. 클라우드 전환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핵심 시스템이 여전히 물리 서버로 운영되다 보니까 화재 시에 직접 피해가 컸던 거죠. 이게 2005년에 정부 통합 전산센터 출범 시에 부처별 분산 서버를 대전으로 집중했습니다. 행정 효율, 비용 절감이 목적이었고요. 대전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광주, 대구센터랑 이중화, 백업 구조로 형성됐던 거죠. 이 치안 공백이 무비자 입국이랑 겹쳐버리고 마는데 9월 29일에 첫 중국 단체 관광객이 200여 명 도착을 했을 때 입국 심사 지연으로 신분 확인 공백이 발생했죠. 전선이 마비되다 보니까 주소 입력 생략, 출입국 관리가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체류, 범죄자 유입 우려가 증폭이 되었고요. 여러 괴담들이 SNS에서 바이럴됐죠. 이런 시스템 지연으로 당시 입국 심사관분들이 일일이 수동 확인을 하느라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사전 여행사 명단, 체류지로 대체를 했는데 이동 경로를 실시간 트래킹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주소 누락 시에 사후 관리, 불법 체류를 추적하는 건데 이게 약화가 되는 겁니다. 출입국은 원래 법무부 독립 데이터베이스인데 전체 행정망이 연동되다 보니까 범죄 조회라든가 주소 검증 같은 결국 이 부분의 마비 때문에 과정이 지연됐던 거죠. 그리고 바이럴됐던 괴담들, 살아있는 장기 적출이라든가 칼부림 예고, 일단은 근거 제로의 괴담들입니다. 10대 SNS 바이럴로 혐중을 자극했고요. 반중 집회를 촉발했습니다. 다행히 무비자 첫날 대규모 사건은 없었는데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거는 9월 29일 인천공항이랑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한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체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잠적을 했어요.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거죠. 이어 9월 30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만취 중국인 남성의 폭행, 뺑소니 사건이 터졌고 안전 공백이 현실화됐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규모는 작다고는 하지만은 현재까지 6명이 잠적했고 1명의 폭행범이 있었습니다. 체류지 미기록으로 추적이 지연됐고 여기서 두려워한 부분이 현재 제주도에 중국인 불법 체류가 1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중국 측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 같은 특정 그룹의 유입이 의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의 사례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야심찬 비전으로 무비자 제도를 도입했죠. 단순 관광정책의 부작용이 아닌 치안, 경제 딜레마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됐는데 이게 테러 지원국을 제외하고 111개국 국민 중 비자 없이 직항으로 제주 입국이 가능하고요. 물론 본토로 이동은 금지되죠. 이게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재개되면서 중국인 방문이 폭증합니다. 23년에 41만 명에서 24년에만 138만 명이 들어와요. 이때 무비자 편의가 불법 악용의 구멍으로 지목됐고요. 24년 6월 기준으로는 불법 체류자 1만 2천 명 중에 93%가 중국인이고 하루 평균 약 20명 정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24년 사이 외국인 범죄 피의자 약 3,500명 중에서 70% 정도가 중국인이에요. 이 무비자 제도의 제주 사례에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치안 악화 이 양면성을 우리가 파헤쳐봐야 되는데 연도별로 정량적 비교를 해보면은 20년에는 경제적 이익이 0.5조 원, 치안 비용이 0.1조
3.8조 원에서 순이익이 0.4조 원 정도고 25년 예상하기로는 2.5조 원 이익에 비용은 1.8조 원, 순이익은 0.7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치안 비용 추정은 관리 추방 비용, 피해 수사 비용, 치안 예산을 포함했는데 그 외에 따른 복구나 보상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실제 걷어들이는 순이익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단순 숫자상으로 봤을 때에는 무비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보는 건 맞지만은 중요한 거는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오르고 있는 치안 비용의 수치입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주에서의 장단점, 패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토에서 어떻게 재현이 될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주처럼 초기에는 유커 붐으로 어느 정도 내수 진작 효과는 있겠죠. 다만 제주 초기 불법 체류처럼 본토에서의 밀수, 해킹, 범죄 증가 조짐이 있을 수 있고요. 26년부터는 이러한 치안 리스크가 더욱 심해지면서 내국인들이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패턴이 재현되면서 사회 비용이 정치적인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물론 26년까지이기 때문에 정책 종료 후에는 평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국 눈치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제주 사례를 벤치마킹 해봤을 때에는 이익으로만 봤을 때는 25년에 약 2조 원 정도, 비용은 한 0.5조 원. 이게 불법 체류에 대한 관리랑 범죄에 대한 예방 비용이 포함된 건데 절대적 금액으로 봤을 땐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26년에는 이익이 한 2.5에서 비용은 1.2조 원. 중기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제주에서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죠. 즉 제주 사례처럼 본토 확대가 초기 경제 특수를 가져오긴 하는데 치안 단점이 장기 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이익 감소로 정책이 불안정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9월 29일 전까지 관광주들이 상당히 재밌었잖아요. 앞으로는 감시나 AI, 치안 테크 관련된 이런 모니터링 관련 회사들이 꽤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